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91편 1만 문을 주고 장만한 문영왕의 유택. 문영왕은 자신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성왕이 사비천도를 무리 없이 진행시킬 수 있도록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대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이런 견해를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실제로 도읍을 웅진에서 사비로 옮긴 때는 문영왕이 세상을 떠난 다음 제26대 성왕이 즉위하고 나서도 16년이나 더 지난 서기 538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 임금들인 동성왕과 문영왕 시기부터 과연 사비천도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했겠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학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동성왕이 그렇게 생각했던 걸 이제 문영왕도 생각은 충분히 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쉽게 천도하겠다는 소리는 못 꺼냈죠. 그 대신 문영은 이제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는 이제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조건을 많이 갖춰놓고 그 구도 속에서 이제 성왕이 이제 단행을 한 것, 이런 형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비 시대에 백제가 중흥을 이룰 수 있는 거는 문영을 빼놓고는, 그 성왕은 이루었는데 성왕이 그걸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버지 문영을 빼놓고는 그게 얘기하기 상당히 어렵다. 동성왕 시기부터 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준비를 해왔고, 특히 문영왕은 호적 정리를 하고 놀고 먹는 유식자들을 동원해서 귀농운동을 단행하는 등 천도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 마련에도 힘썼을 뿐만 아니라 겸익을 인도에 보낸 것 역시 천도 이후에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불교의 계율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계명대 노중국 교수의 견해가 이렇습니다. 동성왕은 사비천도를 염두에 두고 그 실천 의지를 보이다가 백가에 의해서 살해됨으로써 좌절되었지만 문영왕이 천도를 준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김영심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문영왕은 의도적으로 사비천도를 계획하고 그것을 준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동성왕이 사비천도를 계획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는 준비를 하다가 백가한테 살해당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문영왕은 즉위를 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국가의 어떤 기반을 확대시키고 하려는 그런 노력은 했지만은 이것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비천도를 위한 준비 작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영왕이 영토를 확장하고 유식자들을 동원하여 제방을 쌓고 귀농운동을 펼쳐서 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고 왕권을 강화했던 노력들이 결과적으로 훗날 사비천도를 단행하는 밑바탕이 될 수는 있었으나 문영왕이 사비천도를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충남대 고고학과 박순발 교수는 고고학적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사비천도의 계획이 문영왕 시기부터 이미 추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최근에 이제 고고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 사비도성의 그 조성 과정이 적어도 공주의 도읍을 두고 있었을 때, 다시 말하면 문영왕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무렵에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비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그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대부분의 그 지금 현재 부여 시내의 그 땅들은 그 당시로서는 이 그냥 그 별로 쓸모가 없었던 그 저습지, 이 금강의 그 배후습지에 해당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비도성이 있던 땅이 금강의 배후습지여서 새로운 도시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대대적으로 기반을 조성하는 토목공사가 진행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미 문영왕 때부터 천도 계획이 추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영왕 10년 봄 정월, 왕이 명령을 내려서 제방을 튼튼히 하고 서울과 지방의 유식자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였다. 전에 소개해드린 바 있는 바로 이 기록에서의 제방공사가 바로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 습지를 메우는 기반 조성 공사였을 것이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임나의 일본 현읍에 있는 백제의 백성으로서 도망하여 호적에서 빠진 지 3, 4대 되는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백제로 옮기고 호적에 넣었다. 박순발 교수는 일본서기 이 기록 역시
단순히 가야 지방으로 도망간 백제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계로왕 때 한성이 함락당하면서 고구려 쪽으로 넘어갔던 백제의 백성들을 문영왕 시기에 고토 회복 과정에서 다시 데려다가 호적에 넣은 다음 사비도성 조성공사에 동원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사비 시기에 들어와서 토기의 양식이 상당히 이전과는 달라집니다. 그런 점에서도 저는 이거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 절관자가 누구겠느냐 하는 문제는 주로 그 고구려 치하의 옛 백제 백성이었다가 고구려가 이 한성을 함락한 이후에 고구려로 이렇게 귀속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다시 말하자면 문영왕대에 새롭게 이제 그 수복을 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추세해 오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중국 교수는 문영왕이 사비천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남조인 양나라로부터 토목 건축 관련 기술자들을 데리고 왔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상당히 관가하기 쉬운데요. 토목공사, 이 건축, 이 전부 새로 다 해야 됩니다. 왕실 새로 지어야 되죠. 관청 새로 돼야 되죠. 그 다음에 국가 사찰도 새로 지어야 되죠. 뭐 시장도 지어야 되죠. 성 쌓아야 되죠. 나성도 쌓아야 되죠. 이거 여러 일들이 많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토목 건축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령왕 때는 이미 양나라로부터 상당히 그런 기술자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전돌에 보면 양관화 위사라고 하는 전돌이 나옵니다. 문영왕릉의 구조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문영왕릉 조성에 쓰인 건축 재료 중에서 양나라 양식의 전돌, 즉 벽돌이 나온 것으로 미루어 문영왕이 사비도성을 조성하기 위해서 양나라 기술자들을 대거 데려왔을 것이다. 노중국 교수의 주장이 이러한데 무제 같은 경우도 어떤 불교에 대한 관심 또 유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면서 이제 양나라의 어떤 이전에 그 귀족 중심의 정치를 극복해 보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영왕이나 사실은 이제 뒤에 성왕도 사실은 양나라 무제를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영왕 때도 그 양나라하고 관계를 많이 맺고 그래서 양나라의 어떤 발달된 기술을 들여오는데 비교적 적극적인 것 같긴 한데 김영심 교수는 문영왕이 양나라의 무제와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선진 기술을 적극적으로 들여오기는 했으나 그것을 반드시 사비천도를 염두에 두고 추진했던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천도와 관련이 있든 없든 당시 백제가 양나라로부터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였던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백제의 승려 겸익이 인도로 유학을 떠났다는 얘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겸익이 다시 백제로 돌아와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성왕식의 백제사를 탐색할 때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문영왕 시기에 중국으로 유학을 떠난 승려가 있었습니다. 대왕마마, 소승 발정이옵니다. 그래. 양나라의 무제가 전축국으로부터 학덕이 높은 승려를 청해서 드디어 그 승려가 양나라에 왔다는데 발정은 그 승려에 대해 들은 바가 있느냐? 예, 부처님의 제28대 법손인 달마대사라고 들었사옵니다. 달마대사는 천축의 남쪽에 있는 향지국의 셋째 왕자이온데 바냐다라라는 스승에게서 불법을 배워 대승선을 깨치고 양나라로 갔다 하옵니다. 그래. 중국에는 고승이 많다 들었는데 그래도 중국으로 건너가서 더 높은 가르침을 공부할 생각이 없느냐? 대왕마마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리 하겠사옵니다. 이제 비로소 우리 백제가 국력을 회복하여 강국이 되었으나 아직도 한성 출신의 구귀족과 이곳 웅진 지역의 신진 귀족 사이에도 시기와 갈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중국에 가서 구도를 하는 중에 온 백성들을 한데 화합시킬 지혜를 터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명심하겠사옵니다. 좋은 스승을 찾아 불도를 닦는 데 정진하여 대왕마마의 은혜를 높이는 일에 몸바치겠사옵니다.
그럼 다녀오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이 사람이 문영왕 시기에 중국 양나라에 건너가서 크게 활약한 것으로 알려진 백제 승려 발정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문영왕이 발정과 같은 승려를 중국에 보낸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 문영왕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강한 나라가 됐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떤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노력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히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눈을 크게 돌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어떤 유교라든가 뭐 불교 그 전에 다 들어왔지만 그 당시에 어떤 이 양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어떤 뭐가 있지 않았을까 하고 다시 이제 양나라의 불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어떤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승려 발정에 대한 이야기는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는 보이지 않고 중국의 법화경 전기와 일본의 관세음 응엄기라는 불교 서적에 그에 얽힌 전설과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발정은 30여 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고국 백제로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도중에 월주라는 곳에 관음도량의 토굴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에 찾아가서 불교의 교리를 익혔다고 합니다. 그 토굴의 담장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아울러 발정에 관한 이런 전설이 전해져 온 것으로 법화경 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두 도인이 있었는데 입산 수도를 약속했다. 한 사람은 화엄경을 외우고 다른 한 사람은 법화경을 외우기로 하고 각각 골짜기에 토굴을 만들었다. 화엄경을 외우기로 한 사람은 약속한 날에 다 외우고 법화경 외우는 사람을 찾았으나 그는 아직 반도 못 외우고 있었다. 나는 화엄경을 다 외웠는데 너는 어째서 관음경을 다 못 외웠느냐? 이제 먹을 식량이 3일분밖에 남아있지 않으니 사흘 안에 다 못 외우면 나 혼자 하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흘 뒤에 다시 찾아왔을 때 그 수행자는 겨우 법화경을 다 외우게 되었다. 그런데 법화경을 외우는 사람이 처음으로 입을 떼자 온갖 종류의 꽃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계곡에 향기가 넘쳐 흘렀다. 여기서 법화경을 외우는 사람이 바로 백제에서 간 승려 발정인데 그가 정성스럽게 수행을 하자 관음보살이 친히 나타나서 그의 공부를 보살펴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도로 유학 간 겸익과 중국에서 수행을 했던 발정이 나중에 백제로 돌아왔을 때는 문영왕은 세상을 떠나고 성왕이 재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문영왕 재위 마지막 해인 서기 523년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침략을 막아내려면 무엇보다 튼튼한 방어진지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좌평 인우와 달솔 사오는 허물어진 쌍현성을 쌓는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라 일렀는데 어찌 돼가고 있느냐? 예, 대왕마마. 한수 이북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된 백성들에게 이미 동원령을 내려놓았사옵니다. 지금이 2월이니 농사가 바쁜 때도 아닌데 한시바삐 진행되어야 할 공사가 무엇 때문에 이리 더딘 것이냐? 황공하오나, 대왕마마께서 1차 왕림하시어서 축성공사에 동원된 백성들을 위무하여 주신다면 크게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성 쌓는 일은 연중 사방에서 시행되는 공사인데 어찌하여 공사 다망하신 데다 연로하신 대왕마마를 왕림하라 하는 거요? 아니다. 짐이 가서 쌍현성 축성을 독려해야겠다. 자, 어가를 준비하라. 한성으로 갈 것이니라. 삼국사기에는 문영왕이 친히 한성으로 가서 좌평 인우와 달설 사오에게 명하여
15세 이상 되는 한수이부의 백성들을 징발하여 쌍현성을 쌓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영왕이 직접 가서 축성공사를 독려했다는 쌍현성의 위치가 문제입니다. 아신왕 7년 3월에 쌍현성을 쌓았다. 가을 8월에 왕은 고구려를 치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한산 북쪽 성책에 이르렀다. 계로왕 15년 겨울 10월 쌍현성을 수리하고 청몽령에 큰 성책을 설치하여 북한 산성의 군사를 나누어 지키게 하였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나오는 쌍현성 관련 기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신왕과 계로왕대에 나오는 쌍현성은 분명히 한강 유역, 그 중에서도 한강 이북에 위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쌍현성은 개성에서 임진강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백제가 그곳을 백제의 영토로 확보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결국은 한성 이북에 있는 백성을 징발했다는 그 사실만 보더라도 적어도 쌍현성의 위치는 그 근처이라는 뭐 이미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은, 특히 한성기에 그 아신왕대에 나오는 쌍현성과 계로왕대에 나오는 쌍현성, 그리고 그 약간의 그 시간 경과했습니다만 결국 문영왕조에 나오는 쌍현성이 동일한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그것이 우선 긴 시간차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그런 그 지역을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명의 유사성, 동일성뿐만 아니라 그리고 축조 과정에서 그 주변의 백성들을 징발해서 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봐서, 단순히 쌍현성을 쌓았다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임금이 직접 한수이북의 백성을 징발하라고 명했다는 내용으로 봐서 충청도 어디에 있는 성에다 쌍현성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렇게 부른 게 아닌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럼 이 시기에 고구려가 한성을 지배하고 있었느냐 아니냐, 이런 지루한 문제에 또다시 부딪히게 됩니다. 정말 고구려가 뭐 지방간까지 파견해서 철저하게 지배를 했다면 사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고구려의 지배 자체도 상당히 이제 느슨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지역에 원래 이제 백제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은 어느 뭐 나라도, 그러니까 고구려도 백제도 그야말로 철저한 지배를 하지는 못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의 백제인들이 좀 더 준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구려는 한성을 함락하긴 했으나 이후에 지방관을 파견한다든지 하여 그곳을 확실하게 장악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강 유역에 살고 있던 백제인들이 간간히 준동하여 고구려에 저항을 하기도 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한술 더 떠서 박순발 교수는 문영왕 말기쯤 되면 백제가 한강 유역 전체는 아닐지라도 상당 부분을 이미 수복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문영왕대에 전 지역에 걸쳐서 다 수복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명이 나오는 건 여기저기 이 전투의 기사로 나오지만은 대개 그런 전투가 일어났을 때 전투 결과는 그냥 돌아오지는 않겠죠. 이전의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고구려하고 백제의 전투에서도 대개 그 주민들을 가지고 데리고 온다든지 쓸만한 그런 것을 이제 뭐 백성들을 데리고 오거나 기술자를 데리고 오거나 이러는데, 아마 특히 이 당시에 백제로서는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서 들어가는 막대한 노동력 이런 것들을 의도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면적인 그 수복이라 그럴까요? 그것은 이제 잘 알고 있듯이 그 신라와 그 백제가 연합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물론 성왕 시기에 백제는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로부터 한강 유역을 탈환합니다. 그러니 이미 문영왕 시기에도 간헐적으로 군사를 몰고 올라가 고구려로부터 옛 백제의 백성들을 빼앗아 데리고 내려와서 새로 옮겨갈 사비도성 조성공사에 투입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문영왕 23년 여름 5월 왕이 사망하였다. 시호를 문영이라 하였다. 문영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영왕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백제 사람들이 그 뒤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고스란히 알 수 있는 무덤이 발굴됨으로써
문영왕은 재위 기간뿐 아니라 사후에도 백제사에 큰 획을 긋게 됩니다.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이 62세 되시던 계묘년 5월 7일에 부응어하시고 을사년 8월 12일에 올려 모셔 대묘에 기록하기를 이상과 같다. 문영왕릉에서 발견된 문영왕의 묘지석 내용이 이렇습니다. 문영왕이 세상을 떠난 때를 서기로 계산하면 523년 5월 7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영왕은 일본 서기에 출생 연원일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출생한 날짜와 사망한 날짜까지가 확실하게 밝혀진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고대 국가의 임금이었습니다. 그 다음 묘지석의 명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523년에 사망했는데 525년에 대묘에 안장됐다는 기록이 보여주듯이 그 당시 백제 임금의 장례가 3년상으로 치러졌다는 사실입니다. 문영왕릉에서는 왕의 묘지석뿐만 아니라 왕비의 묘지석도 발견됐습니다. 병오년 12월 백제 왕대비가 돌아가시니 서방에 매장했다가 기유년 2월 12일에 개장하여 묘를 만들었다. 왕비 역시 상을 치르고 나서 27, 8개월 만에 왕릉에 합장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왕비 관 속에서 어금니 하나가 발견되었고 그 어금니를 정밀 조사한 결과 왕비의 나이가 30살 전후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문영왕이 62세에 사망했고 그로부터 3년 뒤에 왕비가 사망했는데 사망 당시 왕비의 나이가 30이라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전체 이빨이 다 남아 있으면은 거기에서 사랑니가 나왔느냐 안 나왔냐 가지고 되게 이제 그 20세를 지났느냐, 혹은 사춘기를 지났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 어금니의 그 마모 정도를 가지고 얼마나 이제 살았느냐 이런 걸 하는데 아주 정확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개는 그 30세 전후다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보고서 이거 해부학적인 것을 그대로 믿어야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남아 있는 건 어금니 한쪽밖에 없으니까요. 만약에 이게 30세라고 했었다면 결국은 그 왜 정비를 묻지 않고 문영왕과 이 연령 차이를 본다면 30세라고 한다면 도저히 정비라고 볼 수는 없지요. 그러면 왜 정부인 혹은 제1부인을 왕과 합장하지 않고 그처럼 젊은 여인을 임금과 합장했는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달랑 어금니 하나만을 가지고 왕비의 나이가 30 전후였다는 추정 자체가 무리였는지도 모르지요. 자, 문영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은 당연히 문영왕에 이어 왕위를 계승한 백제 26대 임금 성왕이 되겠죠. 일단 초상을 치르려면 왕의 유해를 넣을 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당시 백제 왕의 유해를 안치할 관은 무슨 나무로 만들었을까요? 바다 건너 외국의 조정으로 가보기로 하죠. 뭐라고? 백제의 사마왕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이냐? 예, 그러하옵니다. 참 안 되었구나. 서둘러서 조문사절단을 파견해야겠다. 조문사절단이 백제에 갈 때 빠뜨려서는 아니 될 것이 있사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고야마끼옵니다. 고야마끼란 일본의 고야 지방에서 나는 나무를 일본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금송이라고 부르는데 문영왕릉의 관을 짠 나무의 수종을 분석해 봤더니 한반도에서는 나지 않는 바로 그 금송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고야마끼라고 하는 것은 일본 열도 전역에 걸쳐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주 산지가 와카야마, 그러니까 당시 그 나라 지역, 일본의 그 정치적 중심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만은 그 와카야마 지역에서만 나는 그러한 관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일본에서부터 그 관제를 수송해서 옮겨와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본에서도 왕을 비롯해서 귀족들은 그런 그 고야마끼를 선호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시신을 염한 다음에 입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영왕릉에서는 왕관이며 금동 식리, 즉 금동으로 만든 장식용 신발, 그리고 허리에 두르는 과대 등이 발견되었는데
이것들은 3년 후에 최종적으로 대묘에 안장할 때 착용시켰을까요? 아니면 처음 사망하여 입관할 때 착용시켰다가 임시 거처인 빈전에서 3년을 지낸 뒤에 그대로 대묘로 이송해서 안장했을까요? 적어도 빈전이 한 2년 정도 지속되면은 거의 그 육탈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다시 그걸 했는지 잘 알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릉왕 경우에 보면 그 관이라든지 머리에 쓰는 그 관, 그 허리에 차는 과대라든지 그리고 금동 그 식리 이런 것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봐서는 적어도 빈전할 당시에 이미 그런 모습으로 염을 하지 않았으면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염을 하고 한 2년 3개월 동안에 빈전에 모셨다가 최종적으로 그 간을 운구해서 무덤 속으로 말하자면 대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대묘에 안장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지 않았을까. 박순발 교수의 얘기를 쉽게 풀이해 볼까요? 빈전에서 3년 가까이 지내다 보면 유해가 부패하여 거의 뼈만 남을 텐데 그 뼈만 남은 유해에다가 왕관을 씌우고 신발을 신기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망 후 입관할 때 왕관 등의 장신구를 착용시켰다가 그대로 빈전으로 옮겨가고 그 상태대로 3년 후에 대묘에 옮겨 안장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영왕의 시신을 진짜 본무덤, 즉 대묘에 안장하기 전에 3년여 동안 안치해둘 빈 혹은 빈전은 어디에다 차렸을까요? 그렇다면 이 빈이 어디에 마련되어 있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백제 자체의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 이제 빈을 두기도 하고 뭐 일본도 그러합니다만은 근데 과연 이 당시 백제는 어땠을까? 백제 왕궁 소재 자체를 지금 확실히 옮긴 시기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만은 그래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몇 해 전에 그 정지산이라고 하는 그 유적지가 공지에서 발견이 돼서 발굴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곳에는 아주 특이한 그런 구조의 건물들이 있어서 이것이 바로 그 빈전장을 행했던 그런 곳이 아닌가. 1996년 당시 관련 뉴스를 들어보시죠. 공주 정지산 유적에서 정체불명의 구덩이가 발굴됐습니다. 국립공주박물관 측은 조사 끝에 이 유적이 문영왕비의 빈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같은 추정은 문영왕릉에서 발견된 지석을 근거로 한 것인데 지석에는 문영왕비가 사망한 뒤 유지에서 상을 치르고 27, 8개월 만에 왕릉에 합장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위각의 하나를 나타내는 닭 U자는 백제 왕궁토로 추정되는 공산성을 기준으로 뿐만 아니라 시신을 안치한 기와 건물과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만든 얼음 창고와 저수 시설까지 계획적으로 축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어쨌든 사망한 왕의 유해는 이러한 빈전에서 3년 가까운 시간을 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대묘, 즉 진짜 왕릉이 언제 어떻게 조성되었을까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선왕을 빈전에 모셨느니라. 3년 뒤에는 선왕께서 영원히 안식을 취할 유택으로 가야 할 것이니 지금부터 대묘를 조성하는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라. 서기 523년에 문영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525년에 대묘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무덤은 사망하고 나서 빈장을 치르는 기간 동안에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연도를 그 마감할 때 섞여 들어간 벽돌 속에 보면 앞에는 글자가 몇 자가 지워져서 잘 모릅니다만은 임진년작 이렇게 되어 있는 벽돌이 있습니다. 물론 이 벽돌이 임진년에 만들어졌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것이 곧바로 무령왕 왕릉 축조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하는 문제는 다소 검토를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것은 결국 문영왕릉 이 무덤 축조에 쓰였던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결국은 500 임진년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간지로 따져보면 쓰기 512년이 되는 셈이 되는데 여기서 연도라는 것은 무덤 입구에서부터 시신을 안치하는 방까지 이르는 통로를 일컫는 말인데
우리말로는 널길이라고 부릅니다. 무덤의 내부 장식을 모두 마치고 시신을 안치한 다음에는 무덤의 입구를 막아서 봉쇄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입구를 봉쇄하는 데 쓰인 벽돌을 보니 임진년작, 즉 임진년에 만들었다는 글자가 찍혀 있었는데 그 임진년을 계산해 보니 문영왕이 죽기 11년 전인 서기 512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왕릉에 쓰일 벽돌은 별도로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따라서 문영왕릉 역시 무덤의 주인인 왕이 살아있을 때 조성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사자 생존 시에 미리 만들어진 무덤을 목숨 숫자를 앞에 붙여서 순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백제 문영왕의 무덤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할까요? 그런데 문영왕릉 묘지석의 뒷면에는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전이라는 글자는 돈을 나타내는 돈 전자입니다. 전 1만문의 우건에 대하여 을사년 8월 12일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은 전기권의 전으로 토왕과 토백, 토부모의 상하 중관에게 2천석을 주고 신지를 사서 묘를 만들고 매직권을 작성하노니 앞으로 이 토지에 관해서는 세상의 율령을 따르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하노라. 앞에 나온 매직권이란 땅을 매입했다는 증서를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무덤을 조성할 부지를 누구누구한테 얼마를 주고 구입했기에 땅을 매입했다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런 내용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매직권이라는 것은 그 당시 중국에서는 물론 이미 그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슬로 올라가 보면 후한때부터 그런 것이 줄곧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그 도교적인 그러한 그 의례라고 그럴까요? 막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의례를 행하고 그리고 매직권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그 도교적인 주술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그걸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봐야 됩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도사라 그럴까요? 그런 그 도수를 행하는 사람들이 그게 관여해서 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땅을 매입했다는 매직권을 돌에 기록하여 무덤 속에 매장하는 것 자체가 도사들이 주관이 되어서 행했던 도교의 주술적 의례라는 얘기인데 설명을 들을수록 더욱 아리송해지지 않습니까?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신들은 양나라에서 온 기술자라고 들었는데 지금 묘지석 뒷면에다 새기고 있는 글자들이 대체 무엇이오? 매직권이라 하오. 아니, 매직권? 이 매직권은 땅을 매입했다는 증서 같은 것 아니오? 어디 뭐라고 썼는지 한번 봅시다. 영동 대장군 사마왕께서 돈 1만 문을 주고 토왕, 토백, 토부모의 상하 중관에게 2천석을 주고 신지를 사서 아니 이는 나중에 이 무덤 속에 안장되실 우리 백제의 대왕마마께서 1만 문이나 되는 돈을 주고서 이 무덤 쓸 땅을 사들였다 그런 얘기 아니오? 맞소이다. 오호, 헌데 대왕마마께 땅을 팔았다는 토왕, 토백, 토부모 이 사람들이 본래 이 땅의 주인이었어? 내가 웅진에서 평생을 살았어도 도시 성 가진 사람 이름은 못 들어봤는데. 아니 어째서 웃는 거요? 여기 분명히 토왕, 토백, 토부모 이런 사람들한테서 땅을 산 것으로 돼 있지 않소? 그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지하세계를 관장하는 신의 이름이요. 아니 뭐라고요? 그럼 우리 대왕마마께서 귀신한테 돈을 주고 묘지터를 사들였다 이런 말이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또 2천석을 주었다는 건 또 누구한테 줬다는 얘기요? 백제국의 문영왕이 죽은 뒤에 지낼 유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하세계를 관장하는 유력한 신들인 토왕, 토백, 토부모에게 1만 문의 돈을 주고 땅을 샀는데 2천석 이상의 봉급을 받는 고급 관리들을 증인으로 세웠다. 이 매직권이 바로 그 증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주고 땅을 샀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승의 토지신에게 유택 마련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한 것처럼 묘지석 뒷면에다 그런 문장을 새겨 놓았다는 뜻입니다. 왕릉 속의 묘지석 앞면에는 문영왕의 사망과 관련된 내용을 적고 그 뒷면에다 앞에서 얘기한 매직권을 새겼으며 왕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묘지석도 왕이 생존해 있을 때 미리 새겨서 무덤 속에다 넣어두었을까요? 27개월 후인 525년 그 8월에 이제 정식으로 안장을 한 건데요. 사실 이제 그 지석 또는 이제 매직권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이제 지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형식은 간단하지만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될 그 사망 연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지석은 사실은 이제 그 523년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널 방에 이렇게 같이 중간에 놔뒀다가, 근데 그때 이미 세 개의 면은, 그러니까 왕의 그 앞뒷면, 그 다음에 이제 왕비의 그 뒷면, 그 이제 얼마 주고 돈 1만 문 주고 산다는 그거는 이미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거기다 놔뒀다가 문영왕이 죽자마자 묘지석의 옆면과 뒷면을 모두 새겨서 무덤 속에 넣어두고 왕비의 묘지석 뒷면의 매직권 관련 내용은 미리 적은 다음 앞면만 비워두었다가 나중에 죽으면 사망 관련 내용을 적고 나서 왕릉에 합장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왕릉을 조성하는 일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선 문영왕릉의 내부 구조를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영왕릉은 내부를 벽돌로 쌓아서 치장했다 하여 벽돌 전자를 써서 전축분이라고 부릅니다. 묘실은 평면이 남북으로 긴 장방형이며 전면 중앙에 널길이 나 있다. 동서의 두 벽면은 상주에 이르러 차츰 공류를 주어 아치형의 천장을 구성하였으나 남북의 벽은 아래에서 천장부까지 수직에 가까운 벽면을 이루고 있다. 벽체의 벽돌은 가로 쌓기와 세로 쌓기의 방법을 교대로 되풀이하였다. 사용된 벽돌은 전부가 아름다운 연꽃 무늬로 장식되었으며 이런 형식의 무덤은 백제에는 없던 양나라 방식을 도입한 것이었다는 게 닥순발 교수의 설명입니다. 문영왕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송산 6호분과 더불어서 백제에서는 전혀 없던 새로운 그러한 그 당시 양나라의 그런 그 무덤 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아침에 할 수는 절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양관화 위사이 같은 그런 그 벽돌에서도 이미 우리가 추정할 수 있듯이 벽돌 하나하나 만드는 것 자체가 중국의 기술을 받아들여 왔다면 이러한 제대로 된 격식,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 엄격한 격식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 중국에서 잘 확인되고 있음으로 해서 적어도 백제인들만이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은 그 양의 기술자들이 와서 무덤을 축조했을 가능성은 없느냐. 양서 동의열전 백제전을 보면 물론 문영왕 때가 아니라 성왕 때의 얘기입니다만 백제에서 사신을 보내서 공장과 화사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냥 보내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장은 수공업 기술자를 말하고 화사는 그림 그리는 사람, 즉 화공의 다른 이름입니다. 성왕 때뿐 아니라 문영왕 때도 이 사람들이 백제에 와서 벽돌 만드는 기술도 가르치고 무덤 속에 벽화도 그렸을 것이라는 얘기죠. 와를 만들거나 벽돌을 만들거나 이 와전 쪽의 그런 이 건축 재료에 대한 기술자, 이런 것들이 그 양으로부터 들어왔을 가능성은 일찍부터 이 얘기들이 되어 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무령왕릉 그 전의 그 양식이, 영화문 양식이 그대로 중국 당시의 양나라가 되겠습니다만 그 양식과 동일하다는 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송산이 6호분에서 연도 마감, 즉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를 나중에 폐쇄할 때 쓰인 그런 벽돌 속에 자라는 양, 관, 와, 위, 사의 이렇게 되어 있는 벽돌 표면에 새겨졌다는 양, 관화, 위사의란
양나라 관여품의 벽돌을 본따서 만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무덤 속 벽면에 그린 벽화의 경우 고구려 고분 벽화는 화려한 채색을 해서 그린 회화인데 반해서 백제 송산리 고분의 경우 섬세한 선만으로 그림을 그리는 선묘 방식의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벽돌을 쌓아 올린 벽면에다 어떻게 그림을 그렸을까요? 고구려 벽화식의 채색으로 하는 그런 회화는 아니고 선묘, 그래서 이 벽돌 위에다가 아주 미세한 선을 가지고서 이렇게 선묘해서 그 가운데는 뭐 중림, 칠연 같은 이런 걸 해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사신, 이 사신을 거기다가 새겨 놓는 경우도 있고, 이 아주 그 섬세한 선묘로 이렇게 남조 무덤이 지장이 되곤 합니다. 때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우리가 이 선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크게 이 흙판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 미리 선으로 이렇게 이 아주 유려한 선으로 이렇게 회화를 그려 놓고서 그걸 다시 이렇게 벽돌 사이즈로 잘라서. 아유, 화공나으리 그 흙판에 진흙 반죽을 잘 펼쳐 놓았습니다. 이 흙판이 벽돌 몇 개 크게 드냐? 그 상하로 20개이고 좌우로는 10개입니다. 20개, 10개. 알았다. 이제 그림을 그릴 것이니 저리 비켜보거라. 예. 그 이번에는 무엇을 그릴 것입니까? 사신도 중에서 북쪽 벽면의 현무와 동쪽의 청룡, 남쪽의 주작을 그렸으니까 이제 서쪽 벽에 들어갈 그림만 그리면 될 것이다. 그러면 백호를 그릴 것입니까? 옳게 맞췄다. 예. 자, 백호를 어떻게 그리는지 잘 보아두거라. 예, 나으리. 널따랗게 펼쳐놓은 진흙판 위에 선을 그어 정성껏 그림을 그린 다음 그것을 벽돌 크기로 잘라내어서 벽돌 건조 과정을 거친 뒤에 퍼즐 맞추듯이 벽면에다 벽돌을 붙이는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전축분 내부의 벽화를 그렸던 것입니다. 드디어 3년상의 기간이 끝나 빈전에 안치되어 있던 유해를 미리 만들어 놓은 무덤 속으로 운구하여 안장하는 날, 관을 들어다가 관대 위에 모시거라. 드디어 문영왕의 유해가 무덤 속으로 운구되어 미리 마련된 관대 위에 안치됩니다. 문영왕릉의 경우에는 전체가 연도로부터 한 단 높여져 있는 거에서 전체가 관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송산 6호분 경우는 이제 일부분만을 이렇게 약간 그 무덤 바닥, 현실 바닥보다 약간 높게 해서 거기다가 이제 그 관을 안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데, 이 경우는 그런 특별한 관대 시설이 개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전체 바닥을 아마도 관대로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정비가 되면은 무덤 속으로 이제 관을 안장했겠죠. 물론 이때 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남아 있는 그 유물 관의 관제의 모습으로 본다면 대단히 화려했습니다. 문영왕릉에서 출토된 유물은 모두 108종 2,906점에 이르는데, 왕과 왕비의 묘지석 위에 놓여 있는 오수전이라는 돈꾸러미가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철로 주조한 양나라 돈이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중국 사서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문영왕을 대묘에 안장하던 바로 그 해에 발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승가면서 쓸 노잣돈인지 아니면 매주권에 적힌 대로 지하세계를 관장하는 신에게 땅을 매입한 대가로 지불할 돈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막 발행돼 나온 돈을 구해다 바친 정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왕과 왕비를 모두 안장했으니 무덤의 출구를 봉쇄해야 할 순서입니다. 문영왕릉에서 출토된 청자나 백자로 된 종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덤 속을 밝히는 불을 켜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한짠 말로 등감이라고 부르는데 불을 켜서 사악한 것을 물리치고 신주를 모시는 그릇이죠. 이제 그 불을 꺼야 할 시간입니다. 연도 마감하기 전에 그 내부 공간이 어둡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등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벽에. 백자, 무령왕 경우는 이제 백자 혹은 청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에 접시에다가 종지에다가
이 등잔을 써서 이건 최종적으로 그런 걸 이제 안장하는 과정에 쭉 그 조명을 하고 그 이후에 마감을 해버리면서 저절로 불이 꺼지는 뭐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연도를 마감할 차례요. 입구에 벽돌을 맞춰 쌓아서 빈틈이 없도록 메우시오. 인부들이 벽돌을 쌓아서 무덤 입구를 봉쇄합니다. 그 입구에서 시신이 안치된 널방에 이르는 통로를 연도라고 하는데, 따라서 무덤 입구를 폐쇄하는 것을 연도를 마감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요. 마지막 벽돌을 맞춰서 연도를 마감하게 되면 공기 유통이 되지 않아 무덤 속 등감, 즉 종지에 켜놓은 등잔불이 꺼지겠죠. 이렇게 해서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난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짚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왕 23년 여름 5월 왕이 사망하였다. 시호를 문영이라 하였다. 삼국사기에 나타난 백제의 다른 왕들의 사망 기록과는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고구려의 경우 임금이 죽고 나면 장례를 지내고 왕위를 계승한 임금이 죽은 임금의 시호를 정해 올리게 됩니다. 23년 겨울 10월에 왕이 세상을 떠났다. 중천 언덕에 장사 지내고 시호를 중천이라 하였다. 이것은 중국식의 시호 제도인데 고구려는 일찍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삼국사기를 보면 모든 임금의 사망 기사에 시호를 무엇이라 하였다라는 구절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나 백제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온조왕 46년 봄 2월 왕이 세상을 떠났다. 고이왕 53년 겨울 11월 왕이 세상을 떠났다. 비류왕 41년 겨울 10월 왕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백제의 경우 왕이 죽은 뒤에 후세 사람들이 따로 시호를 정해 부르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조왕은 재위 시기에도 온조왕이었고 죽고 나서도 온조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백가가 사람을 시켜 왕을 칼로 찔러서 12월에 이르러 왕이 죽으니 시호를 동성이라 하였다. 동성왕의 사망 기사에 시호가 나오더니 문영왕 역시 시호를 문영이라고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영왕 이후부터 왕의 이름들이 성스러울 성자의 성왕, 위엄과 덕을 두루 갖췄다는 의미의 위덕왕, 은혜 해자의 해왕 등 바르고 우아한 말, 즉 아어로서 왕호를 짓고 있습니다. 백제도 문영왕 때부터 중국식의 시호 제도를 도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묘지석에도 문영왕이라고 새길 일이지 왜 거기에는 평소에 부르던 왕호인 사마왕이라고 돼 있을까요? 3년 만에 상을 치렀는데 거기에도 사실은 문영이라는 말이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시호를 받는 것도 사실은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죽은 지 3년은 지나야지 이게 시호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일단 기사에는 동성왕 때부터 이미 이렇게 돼 있고 사실은 이제 그 본격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성왕 이후인 것 같습니다. 성왕 때 사비를 천도하고 나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중국식 시호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관심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동성왕 때부터라고 이제 삼국사기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삼국사기에는 시호를 문영이라 하였다라고 올라 있음에도 정작 묘지석에는 사마왕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이때부터 중국식의 시호 제도를 받아들이긴 했으나 아직 확실하게 제도로서 틀을 잡지는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김영심 교수의 견해가 이러하고 살아있는 누구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해야지 그 이후에 죽고 난 뒤에 그의 시호는
말하자면 그건 일정한 시호를 그 부여하는 절차가 또 있을 테니까요. 그건 뭐 시호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종묘, 즉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 후세 남아 있는 왕들, 후손들이 자기 선조에게 붙일 때 묘호가 되는 것이죠. 종묘에 막 이렇게 안치하면서 그 위패를 모시면서 그때 이제 시호가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살았을 때 무령이다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살았을 때는 역시 백제 삼마왕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호란 후손이 종묘에 안치할 때 붙이는 칭호이기 때문에 묘지석에다 시호를 적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 따라서 묘지석에 문영왕이라 적지 않고 사마왕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중국식의 시호 제도가 아직 뿌리 내리지 않았다는 판단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박순발 교수의 주장은 또 이러합니다. 글쎄요, 또 다른 백제 왕릉이 발견되어서 묘지석이 나온다면 그 수수께끼가 풀릴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어쨌든 백제의 25대 임금 문영왕은 사비천도와 백제 중흥의 기반을 마련해 놓고서 눈을 감았습니다.